여러분 사단법인 평화나무 2022년 6.1 지방선거 공명선거 감시단 모금을 위한 특별 방송 이제 12시대로 들어왔습니다. 한 30분 동안 평화나무 뉴스 잘 보셨죠? 예. 그 사이에 저희는 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셈을 얻어서 4시 반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시는 방법은 시청해 주시는 것도 동행해 주시지만 자 밑에 보이죠? 하나은행 179-910041-3960로 해서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창석 씨가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 받을 일이다. 그러나 나는 용서해 준다. 하나은행 179-910041-3960 여기로 모금을 돈을 보내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안 보냈죠? 오창석 이름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서를 안 한 상태예요. 제가 예,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548만 6,382원이 지금 모였습니다. 예, 강용석은 10시간 동안 22억을 모았다고 하는데, 야, 근데 강용석보다 뭐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예,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골프 전문가. 와, 저기 인스타그램 봤는데 말이죠. 이게 그 스윙이라고 합니까? 네. 오, 이거 스윙이 거의 선수급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로 사람은 때리지 마시고. 예. 아니 때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 저기 골프공 보면 때리고 싶어요. 골프공에 그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름이 써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또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고요. 자, 오늘의 정말 가운데 계시죠? 주빈입니다. 주빈. 저 사람은 좀 저기 곁빈이고 진짜 주빈. 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 이 동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신 걸로. 굉장히 오래 살았죠. 요 앞에 시장을 뭐 망원시장. 아니요, 요 앞에 저 성산. 성산시장. 네, 요 앞에 시장을 86년부터 드나들어서 99년까지 한 14, 15년 정도. 지금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요. 그러시구나. 네. 이 동네의 주민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 가셨고 고향에 오시는 기분으로 오늘 평화나무 스튜디오 들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뭐 교회가 뭐 그 불법 선거 운동의 온상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교회 교인이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뭐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이번에 출마하셨으니까 또 도와주십시오. 뭐 다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또 이렇게 또 엮여 있는 그 인연 갖고 이제 밀어주기도 했는데 뭐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뭐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 떨어졌다. 아무개 후보 지지하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거 투표를 이렇게 말하자면 교사하고 말이죠. 예.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아무래도 평화나무가 나서야겠다 해서 저희가 창립과 함께 이제 선거 때마다 주요 요주의 목사들 설교를 아주 모니터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도를 넘었다 싶으면 선관위 신고하고 또 검찰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무수히 또 송사에 휘말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또 한국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데 말이야. 강용석이 22억 벌 때 뭐야 도대체 강용석이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박지희 아나운서. 잘난 거 뭐 구독자 수. 그렇지, 구독자 수가 압도적이죠, 저기야. 예. 네, 슈퍼챗 금액.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 후원금을 안 보내시면은 다들 돈 되는 대로 가지. 아니 근데 우리 사회가 진짜 옳은 일하고 제대로 된 일하고 그리고 정말 도와야 될 그런 분들을 돕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더 힘들게 살고 있고 막 뒤에서 이상한 불법을 저지르고 지들은 뒤로 막 구린 짓 다 하면서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막 착한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대통령 되고 이런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역사의 맥락에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 전성시대를 만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되는지 교수님.
지혜를 좀 뭐 주신다면은. 이런 상황들이 무수히 많았죠. 사실 무슨 뭐 천벌 받는다, 네. 사필 규정이다. 저는 이런 말 안 믿어요. 아, 안 믿으세요? 예, 그런 정말 거. 너무 무책임하지 예. 않나요? 그 이제 그렇게 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그럼 뭐 좀 천벌 좀 받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천벌 받은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아주 정말 심했던 연산군 같은 인물도 어쨌든 뭐 천수를 누렸잖아요. 예. 전두환도.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런 이제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천벌이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는 글쎄요, 이게 평안하면 와서 벙커원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대기보다 이제 인간 스스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이제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네. 항상 양심의 좀 반대편에서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게 욕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줄여야 양심이 소리가 커지는데 욕심의 소리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다 보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 좀 더 이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휴, 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다. 맞아요.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의가 승리하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뭐 요구받지 않는다. 아. 괴벨스가 한 말이죠. 괴베스가 한 말이었습니까? 아이고, 괴씨들이 괴팍해야죠. 예. 아니, 그, 저기, 한동훈의 재테크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와 진짜 저는 응. 와 진짜 있는 놈들이 더하다. 네. 사실 그 이명박 같은 경우에도 그 작은 금액을 아끼려다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간 그렇지. 거였어요. 그게 외통수가 됐어요. 네, 근데 예. 지금 굉장히 그 공채 비용 같은 거를 와 어떻게 그렇게 그 직접 또 그게 주소지 옮기고 하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진짜 부지런하게 하는 거를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 재산 목록 보니까 진짜 서초구의 진심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서초구에서 또 이제 국회로 입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뭐, 진짜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한 게 제일 무서운 건데 그렇죠. 네. 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할까요, 교수님? 전에 낙검설 때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아, 그죠? 꼼꼼하다. 예, 불의는 성실하다. 예, 뭐 성실하고 그런 꼼꼼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실은 게으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부인이 직접 하거나 하질 않았을 거라는 데 있는 거죠. 아, 농사도 뭐 저 가사 도우미 네. 이게 부부가 아니, 근데 대신 지었다는 거 주소 아니에요? 이전을 본인이 직접 글쎄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의사가 모르겠어요. 있어야지. 왜냐하면 네. 검사님 전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 일선 행정관서에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자, 저기 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여야의 검찰 개혁안이 타결됐다. 그러니까 자, 박병석 의장이 중재한 거를 민주당이 받기로 했다. 이미 그 국민의힘도 받기로 했었는데, 글쎄요, 그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누더기 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 뭐 커뮤니티마다 상당히 원성이 높은데 말이죠. 박병석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여기서 쓸데없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가? 근데 지금 검찰에서도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두고 엄살을 부리네요. 단계적 말살이고 정치권 수사를 막자는 속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 아이폰 비번도 못 푸는 주제에 무슨 세금을 받아서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동안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지금 자기들이 수사권이 있어야 뭐 인권이 그게 보호되고 또 뭐 사법 정의가 세워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이게 1954년부터 시작된 거죠? 이제 그렇죠. 검찰 원래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재판소 소속이었다가 네. 이제 해방 이후에 수사 경찰들이 특히 이제 뭐 당시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친일 잔재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네. 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판사 검사했던 사람들이 다 여전히 그 제자리 지키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일선에서 국민을 담당하고 특히 이제 좌익사범 수사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네.
이제 경찰에 대한 원성이 높았죠. 그리고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네. 검찰을 따로 독립시키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시골에 가면 돼지 농장, 돼지 사육장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 사육장 주인이 이제 그 도살장에서 차가 오면 찍어요. 저놈 끌고 가라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육장 주인한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네. 몇 개월 이상 먹인 거는 이제 도살장으로 보낸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 검찰은 그런 기준도 없어요. 어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누구는 뭐 인선증명서 기재 내용이 좀 시간하고 안 맞는다고 발급자까지 기소하고 누구는 도대체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전혀 움직일 생각들을 안 하는 이런 이제 편파라기보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기막힌 이제 수사 행태를 보여주면서 그게 헌법적 권리 또는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헌법에 언제 국민을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 취급하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발언이고 또 개돼지 취급해온 역사이거든요. 네. 그냥 개돼지예요. 뭐 저거는 도살장 보내 기소해라. 기소거리가 마땅치 않으면 무슨 건을 잡았어라도 그렇지. 기소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거는 무조건 이제 증거 사진이 나와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안 하고 기막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들은 이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온 어떤 권력기관에 힘을 빼야 된다. 또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다,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문제는 이제 앞으로예요.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인구절벽이 시작됐고 1년에 한 7만 명 내지 5만 명에서 7만 명씩 그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어요. 네. 태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40만 명 돼요. 근데 6년 뒤에 초등학교 입학생은 27만 명으로 27만 명, 2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그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뭐 유치원, 초등학교 그 주변에 있는 뭐 보습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이런 것들 지금 다 이제 엄청난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또 이런 식의 이제 일자리 파동은 당연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이 사회적 갈등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이제 최종적인 해결책이 법인데 법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이해서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엄청난 문제들이 앞으로 닥칠 텐데 그때 그런 상황이 그걸 맞이해서라도 법의 적용과 또 집행이 공정하고 정당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일이에요. 국민의 대표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겠다. 이걸 이제 그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고 반성을 떠나서 좀 야단을 맞아야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를 언론이 잘 알려주질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가시밭길이 놓여 있는지를 잘 알려주지 않고 코로나만 끝나면 뭐가 다 될 것 같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눈앞 코앞에 닥쳐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언론사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일단 좀 그 룰을 제대로 정비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엄청난 이제 내부적 갈등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를 둘러싸고 휘말릴 거기 때문에 법의 공정성,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또 법 집행의 이런 자의성, 임의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또 그걸 해놔야 향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을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이제 우리 사회가 들어가 버린 거죠. 저런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저 의혹 보도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보고 수십 차례, 8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죄를 만들어 글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혐의 사실들이 드러나는데도 꼼짝도 않고 있어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위장 전입은 인정까지 했어요. 예, 인정까지 했어도 수사를 안 해요. 그래놓고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혐의가 확정된 게 없지 않느냐. 혐의를 확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혐의가 확정된 게 없죠. 그렇죠, 맞아요. 확정 무슨 뭐 주가 조작 사건이든 위장 뭐 아니면은 이제 그 무슨 그 편입학 점수 조작 의혹 사건이든 간에 수많은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혐의를 조사하지도 않으면서 혐의가 확정된 게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대답이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일들인데. 근데 그런 파렴치가 정당하게 지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치 정의와 공정인 것처럼 또 언론들에서 표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의관, 이런 식의 공정관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자 정상으로 인정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일을 절대로 평화적으로 또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지 이제 검찰의 권력 또는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 가능성 또 검찰의 정치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법을 믿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가, 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면서 계속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닌가 이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장 본인이 네. 이 문제를 그냥 지지율 또는 이제 이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만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워낙에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고 또 저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아니군요. 그 전에 이제 2002년 대선 때 그 후단협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 저런 사람을 오선시켜주고 국회의장 자리까지 앉힌 지금까지의 민주당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네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후광도 있고 그리고 뭐 대전에서 민주당의 뭐 아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다선을 하다 보니까 뭐 감히 뭐 너는 좀 빼야겠다 이런 마음 자체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지. 저는 뭐 사실 사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지방선거에 이제 지지자들이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같이 민주당을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데리고 가는데 그거에 대한 힘이 지금 빠졌다면 지지자들이 과연 지방선거 때 신이 나서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겠는가? 저 난리를 저렇게 누더기를 만든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감히 지방선거에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정의 구현님이 저는 중재안을 반대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중재안 나올 때 이미 그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는 그냥 검찰이 맡는다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재벌 수사는 검찰이 그대로 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 경제 대장동, 네. 뭐 부패 김혜경 법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네. 글쎄요. 아니 뭐 굳이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검찰이 얼마든지 이걸 갖고 야당의 대선 후보급 인사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하던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뭐 얼기설기 뭐 그냥 이것도 경제 범죄다 저것도 부패 범죄다 이러면 뭐 어떡할 건지. 이 사실 검찰 개혁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네. 시도했죠. 그때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강금실 씨를 이제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냥 반발이 심했죠. 예. 검찰 개혁을 시도했고 평검사는 그래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했다가 이제 현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검찰 개혁은 사실 이제 노무현 정권만 시작한 것이 아니고 54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검찰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정의가 없는 거예요. 네. 검찰의 전지전능한 권리 모든 걸 다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누구를 봐줄 수도 있고 누구를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저런 권리를 행사하는데 저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이제 김영삼 정권 때까지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방법이 있었어요. 정보기관의 힘이 워낙 셌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기부니 중정인이 하는 기관들이 네. 검사 개인들을 예. 좀 이렇게 사찰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들을 손바닥에 쥐고 있었다가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검사들이 존재감이 없었구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오면서 이제 그 이른바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뭐 네. 본인도 완전히 실천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를 표명하고 나서는 이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견제할 방도를 찾아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공약에서는 전부 검찰 개혁을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공약을 한 번도 다른 공약들은 뭐 실행한 게 어느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은 한 번도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검찰이 처음에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하고요. 그렇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그 정권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이제 당시 정부 인사들의 이른바 비리 또는 부패 혐의 이런 것들을 수집해 놓고 정권 말쯤 되면 이제 그걸 카드로 들고 개혁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이른바 비리 정보 아니면 이제 비리가 있든 없든 간에 소문 돌게 마련이고 소문만 나면 그걸 잡아서 이제 약점을 잡아서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뭐 2000년대 중반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그 레거시 미디어에 흔히 실렸어요. 검찰이 개혁을 막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정권 초기에는 정권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고 정권 말기에는 정권 바뀌면 두고 봐라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방식들을 검찰에서 동원을 했었던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 일부의 약점을 잡고 이제 흔들거나 또는 이제 일종의 겁박하거나 요즘 이제 문자들 보면 이게 뭐 국회의원한테 겁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최고 권력제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늘 이제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좀 염려가 되는 게 이 중재안이 나왔을 때 그 우리 권성동이 즉각 받겠다 이랬어요. 네. 이게 수상해. 그러니까요. 그 검찰은 반발하고 있어요. 일선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짜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리고 들고. 뭔가 그 지금 윤석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이 중재안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월에서 1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국힘에서도 지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도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하는 거 보면 전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거든요. 거부권을 본인이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론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대통령인데 뭐 이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도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지금 통과돼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뭐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닐 거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에 대한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이 한편에서 재벌 수사는 이제 전관을 대비한 이제 전관을 대비한 이권에 해당하는 전관특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그 검사복 벗고 나서 이제 변호사 개업하면은 그 친정인 검찰에 가서 사건 청탁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땡기는. 그러니까 그 재벌에 길이 대한 막히는 정보를 이거 사실은 이제 뭐 현대 사회가 다 그런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벌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벌 비리 혐의 캐비넷을 만들어 보관할 권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건 나중에 다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일 거고 이제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그 검찰이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반 이제 헌법기관이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좀 빌미를 만들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 정치권을 윽박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검찰이 아마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일 것 같고, 네. 또 국회의장도 그걸 이제 다른 것들은 내주더라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해주고 싶으세요 이번 개혁 검찰 개혁? 이건 사실은 좀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검찰 수사권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을 믿을 수 없으면 그럼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오히려 이제 검찰보다도 더 이제 그 가까운 곳에서 토착 비리들이 이제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가 또 한편에 있어요. 검찰은 수가 적지만 경찰은 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1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시민이 겪는 이제 법적 불공정 지금도 사실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이 경찰이 하잖아요. 하고 99% 하는데 99%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받는 일은 별로 없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경찰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일들을 겪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민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실 시민들은 검찰이 수사라든 경찰이 수사라든 수사받을 일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정말 억울하게 이제 당하는 일들이 그쵸, 있죠. 그쵸. 사실은 뭐 교통경찰이 한번 와도 그건 수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이게 지금 그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게 토착 비리의 가능성에 대한 이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아마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의 이른바 이제 부당하게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수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진짜 힘을 지탱해 주었던 이 두 가지. 부패 범죄니 이제 그 재벌 범죄니 경제 범죄니 불러왔던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빼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결국엔 그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분리를 해내지 못했네요. 검찰의 힘이 빠지질 않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이른바 장래의 이권 손을 안 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래의 이권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겠다라는 거고. 또 현재 이른바 정치인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들은 그대로 열어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아유 참.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정원 개혁한 건 참 좋았는데 검찰도 같이 개혁을 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힘을 빼는 와중에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전 이렇게 보거든요. 공백이 생기면 밀려가죠. 권력은 채우죠. 권력은 주인을 찾아간다. 네. 권력을 없애면 권력이 없어지진 않아. 결국 그 주인을 잃은 권력은 다른 주인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주인이 검찰로 가게 된 꼴이 그러니까 된 것입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는 거는 이제 헌법적 가치 위반이죠. 네. 그리고 검찰이 아무 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이제 검찰을 나름대로 중립화하겠다고 해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이제 이게 그야말로 이제 총장이 그 독립된 이제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반응을 보면 도대체 왜 조국과 정호영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냐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조차 안 해요. 네. 맞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건 뭐 자기들은 이제 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니까 검사 동일체 조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논의할 시간은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2019년 이후로 검찰 문제로 얼마나 심한 갈등을 겪어왔는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의 마당이 필요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였다면, 우리 언론이 조금 더 상식에 가까웠다면 사회 의자를 검찰 왜 이러냐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진짜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논의를 시민사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안 했고 국회에서는 그냥 이거를 이제 법률로서 검찰의 그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률로서만 하려다 하다 보니까 네. 여론에서도 이게 좀 그 뜻대로 되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들이 어딜 가겠어요. 결국은 뭐 이렇게 여론의 반대와 국회의장의 거부권 행사 그 상정 반대 가능성을 무릅쓰고 이제 그냥 계속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일단 중재안을 받아들이느냐 이걸 가지고 뭐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뭐 그 무슨 이런저런 이제 과일 이름도 나오곤 하는데 그걸 떠나서 실제로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국회의원 중에 누가 위냐 네.
뭐 검사가 위에요. 검사가 위죠. 검사가 국회의원보다 높아요. 뭐 국회는 임기가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시험만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권력 아무 때나 아닙니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러다가 조사하고 원하면 기소할 수도 있고. 음. 근데 뭐 국회의원은 다수가 모여서 한 사람조차도 탄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게 과연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헌법 가치에 맞는 것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검찰의 수사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과연 우리 헌법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도록 그렇게 그런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가? 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이제 김영민 선생 같은 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야 네. 정말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지당한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돼요. 네.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예.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주고를 검사 개개인이 정하는 이 제도가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로 이걸 꼽아요. 그 구속된 사람을 수시로 검찰청사에 부릅니다. 네. 그러면서 막 증거를 조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협조하면은 막 초밥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인을 불러가지고 성관계도 가질 수 있게. 재소자인데, 재소자가 아니라 이제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인데, 구치소 형무소가 다르니까. 예. 아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증거 조작을 시켰고 훈련까지 시키고 그래서 초밥을 먹을 때 예전에 한만호 씨라는 분은 한명숙 총리의 몸을 먹는 것 같다, 몸을 씹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신이에요. 신 같은 존재예요. 제발 좀 잘 봐주시기를, 나 좀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피의자들한테는 검사가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신적 위치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면 자기가 신권을 행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신과 같은 권리를 가졌는데 이걸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그건 자기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법과 의학이. 네. 법과 그래서 지금도 판검사와 의사가 제일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그 권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면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함부로 해도 아무리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고발당한 사건의 기소율이 0.13%랬잖아요. 0.13%. 누가 그 새우깡에 비교를 했던데 새우깡도 그보다는 함량이 훨씬 많고 트러플 오일에 비쌀 거예요. 트러플 오일에 비싼 그런 정도의 이제 우리 사회가 돼 있어서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특권층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법안에 모두가 예, 평등한. 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데 이렇게 불평등한 사람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진짜 우리 헌정사의 좀 결함이다. 우리 헌법의 결함이다. 헌법의 결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속사정들이 있겠죠.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보면 민주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했던 건데 이거를 국회의장이 그거를 막아서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도 좀. 그러니까 이제 들어요. 그 사람도 뭔가 좀 국회의장이 그러면은 다수당보다 더 위에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국회의장의 권리를 그렇게 주면서 국회의장 탈당을 시키잖아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무소속이야 지금 현재 박병석 돼 있어요. 예. 당선은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됐지만 국회의장이 되면서 당적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게 이제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한다고 하는 이제 법적 정신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는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월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맞는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이제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 다선 중심, 또 험지 출마자들잖아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무소속이야, 지금 정치 이제 개혁. 박병석은 우리가 있어요. 정치 개혁 사실 당선은 이제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 되죠. 정치 개혁, 앞으로 언론 개혁 계획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개혁들이 다 좌초될 이제 상황에 좀 처해 있긴 한 상황이고요. 크게 교수님, 큰 문제가 있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돌발 질문.
민주당은 왜 이렇게 약체가 됐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180석이 정말 독이 된 것 같아요. 차라리 180석이나 80석이나 다른 게 뭔가 아니, 이럴 거면 단 10석, 그 원내 교섭단체가 네. 아니더라도 존재감 뿜뿜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지금 국힘 보면은 오히려 국힘이 180석 같아요.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보면 지금 그 김용민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이 검사가 직접 문자로 이제 거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들이 대놓고 문자를 보냈다면은 뒤로는 더 얼마나 많은 압박이라든지 회유를 했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정치의 이제 특히 이제 우리처럼 민주정치의 역사가 짧고 민주정치보다는 저 파시즘이나 유사 파시즘의 역사가 훨씬 긴 사회에서는 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사불란. 첫째는 이익 앞에서 일사불란하고요. 둘째는 그 일사불란한 이제 군대식 검사 동일체 원칙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동일체 원칙이 하나의 조직 원리로 자리 잡은 것이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역사예요. 중간에 뭐 이제 바른미래당이니 뭐니 이제 바른정당이니 이렇게 흔들렸던 적은 있지만 일부에서 그쪽 조직 원리는 이제 시키면 한다. 이게 우리 박정희 정권 때 늘 이제 머리에 네. 몸과 머리에 새겼던 원칙이에요. 반면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토론, 대립, 갈등 조정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해 오기 때문에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 그런 식의 일사불란을 당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고 뭐 하나 결정하면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네. 민주당은 뭐가 당론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이렇게 토론과 논쟁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민주정당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이걸 하나의 조직 대 조직으로 보면은 저기는 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고 여기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다 문제죠. 사실은 여기에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은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 오합지졸 같이 보이는 이런 집단에 신뢰를 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한계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영민 PD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약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여요. 이게 뭐 자기들끼리 팀워크도 안 맞는 것 같고 헛발질하는 것 같고 이런 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이념적 한국 사회를 좀 그 시줄과 날줄로 얼검해 왔던 이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이제 그런 인상을 낳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면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정당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 외부의 협박에 이제 굉장히 취약한 이런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뭐 저는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낫다 생각인데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결국 시민들한테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저거를 마치 이제 뭐 한 목소리를 내는 유능한 집단, 이건 자기들끼리 싸우는 무능한 집단 이런 식의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제 결과가 이제 그래도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때는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검찰 개혁 법안 통과되는 것만 봐도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것만 봐도 당론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소영, 양양자, 뭐 이원옥 뭐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막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그거를 또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뿐 아니야. 여론을 선동하잖아요. 민변 참여연대 뭐 이쪽에 있는 이 법률가들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 사실은 이 법률가들 진보적인 법률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면은 검사는 그 사법고시든 로스쿨이든 하여간 변호사 면허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사하는 것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물론 사법고시 통과하신 분도 로스쿨 다닌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뭐 수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현격하게 함량 미달이다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그래서 이 검사들 이른바 밖에서는 뭐 개혁적인 이미지의 그 검사들을 앞세웁니다. 뭐 그래서 저 누구야? 안미연 검사 뭐 이런 사람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표하게 하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임은정 검사한테도
검찰 쪽에서 포섭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검사인데 이참에 좀 한 반대의 목소리 내다오. 아마 이런 식으로 포섭이 들어왔겠지. 네. 근데 그 임 검사는 카트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적 제도적으로 결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도 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된 역사를 가져왔느냐를 더 따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그런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편파성이 늘 문제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가불 선진국이니 자고난이 선진국이니 하는 얘기들은 있지만 이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의 평가를 받는데 이런 식의 중세적인 니즈를 내가 알렸다라고 해서 하는 식의 중세적인 이제 사법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좀 이런 문제를 좀 크게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근간을 좀 예.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니 검찰이 예. 니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검찰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개혁해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 김용민 의원이 또 글을 남겼는데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국회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서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이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남용입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국회의장 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법안이 뭐 법사위를 해서 안건 상정이 돼서 올라오든 말든 그냥 내 마음대로 그거 됐고 야 이걸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법 만들면 된다라는 아주 나쁜 그렇죠. 선례를 남긴 거 아닌가요? 나쁜 선례도 아니죠. 뭐 이거 받아주면 사실 안 되는 네. 거였었는데. 그럼.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양쪽에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네. 뭐 경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원당치 못한 처사죠. 그리고 네.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였던 석연치 못한 행동들 배후에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을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이거 계속 전화하고 뭔가 이제 그 압력을 넣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서 그 입법부의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들의 압력으로 법이 이렇게 누더기가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거면 선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체 그 이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받기로 한 거는 네. 아마도 지금 엄청나게 언론인들이 막 때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을 예?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율도 실제로 뭐 많이 빠지곤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당내에서도 계속 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지지자들은 또 이렇게 떠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대충 여기서 매듭 짓는 걸로 가자 아마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게다가 또 1년 유예도만 1년 유예야. 4개월에서 1년까지. 예, 그래요. 이제 한번 큰 코를 한번 다쳐봐야 이제 뭐 코만 다치면 다행인데 예, 어디가 부러지겠죠. 네. 부러지고 잡혀가고 그 뭐 난자당하고 아마 이런 일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그런데 시민의 말을 들어서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자고로 이 아내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손해 본 일은 없어요. 어떻게 그 제 아내 같은 경우도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말 들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네. 떡이 생기는 일인데, 예. 하여튼 시민들 말 안 들어가지고 그 손해 보는 일들을 좀 부지기습니다. 진짜. 뭐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 테니까 예. 뭐 그 사람들 생각들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얘기 반응들이 나오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저 검찰 개혁 이야기로 이제 좀 꽃을 피워봤는데, 근데 사실 오늘 공명선거 감시단 교회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수님 그 지난 대선 때 아주 뭐 대박 났습니다. 이런 그래요? 그 상식과 합리성에서 이탈한 그런 종교 세력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똘똘 뭉칠 줄 몰랐어요. 무속부터 개신교까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그들 다 교인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지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면에서 보면 기독교나 뭐 저쪽 신천지 부속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이 현상을 어떻게 보셨을까 제가 한 두 차례 여기 나와서 한국 기독교 정치화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없는 학술적 이야기들을 좀 해놓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대략 60년대 1960년을 전후해서 미국 원조 경제 원조 경제가 한국 사회에 이제 명줄을 쥐고 있을 때 원조가 네. 그때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는 주요 통로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선교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국내 교회들이었다. 네.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일찌감치.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업들로 이제 교육 굉장히 많죠. 네. 뭐 이제 우리 한국 사립대학의 한 3분의 2 혹은 4분의 3 정도는 이제 개신교계 대학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많고 또 이런 학교들이 학생은 이제 학생을 뽑을 때는 종교를 안 따지지만 교수와 교직원을 뽑을 때는 종교를 따져서 학교를 사실상의 선교기지화하는. 네. 사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두 개의 개신교 선교기지가 학교와 병원이었으니까 네.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근데 60년대, 50년대 말 원조 경제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른바 다른 종교 집단과는 다르게 이제 돈 있는 곳이 되고 네. 또 이른바 당시 미국과 연결될 수 있는 주요 루트.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한 유학도 적지 않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때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부 이제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종교사 연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이상의 종교 또는 이제 엘리트 종교처럼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뭐 정치권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법조계, 의료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이들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목사의 정치적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6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겪어왔어요. 네. 이거는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교회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한국 교회 행태를 보면 좀 특이해요. 네. 일제강점기에는 대체로 정교 분리 원칙이 굉장히 강하게 지켰어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요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천황을 현인 신으로 모셔라. 그렇지. 그렇죠. 동방요배해라. 네. 신사 참배해라. 기독교들을 강요하잖아요. 네, 네. 거기다 대고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몇 있었어요. 몇 있어서 뭐 주기철 목사라든가 몇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문받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그야말로 한국 개신교가 순교자가 나왔다고 한 때는 일제강점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 전에는 예. 없어요. 순교자가 예. 없었죠. 그때는 그것도 또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 가고 고통당한 분들을 항일 인사, 뭐 반일 인사, 독립지사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신앙의 정절을 지키신 분들이라고 표현해주면 딱 맞지.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목사를 했는데 사실 그 부산의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했던 그 교회가 그 상하이로 가는 부산항이 있으니까 부산에 항구가 있으니까 상하이로 가는 이제 통로였고 그래서 그 교회에다 헌금하면 그 헌금은 고스란히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 이 주기철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아니 교회 낸 헌금인데 그게 왜 거기로 가냐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그냥 먹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독립운동에 그 자금줄이 끊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그분이 뭐 나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신앙인이었을 뿐이지 항일 독립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에 시키는데 순종하면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는 거를 마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총독부 정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거기에 뭐 이제 동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일들을 교회 자체가 이제 금기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특히 천주교가 심했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철칙처럼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해방 후 이제 50년대 원조 경제를 통해서 미국 원조 자금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을 아예 무시해 버리게 된 거죠. 교회가 가장 정치적 집단으로
친미인 거죠. 아예 미국 미국을 중심의 그냥 뭐 미국을 하나님 나라로 알고 하나님 있어요. 나라를 이렇게 분들은. 네. 숭배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회로 모여들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네. 내부에서 형성된 음. 엘리트 네트워크, 네. 뭐 판검사, 의사 할 것 없이 주로 우리 사회의 상층부를 점하는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들하고 결합이 되어서 이제 엘리트주의의 중심지, 엘리트 네트워크의 집결지, 네. 중간 거점 이런 역할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만족스럽게 이제 현재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제 보수 또는 이제 반공애국주의, 친미주의 이런 쪽 집단들에게 아주 강력히 결합되어 있냐면 그 자체가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해 있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건데 우리가 조선일보가 언론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사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한국 교회 대부분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 네. 내부의 인적 구성에서 걸어온 역사에서 또 그 역사를 지킴으로써 얻게 된 이제 얻은 기득권이라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우리 저 박지희 씨도 그 한때는인가요? 이제 신앙인으로서. 저 지금도 뭐 엄청난 신앙인이죠. 그래? 엄청난 신앙인. 신앙인이면서도 제 신앙심을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감추고 네. 계시는구나. 아, 그래요. 아주 분리돼 있죠. 예. 네. 저 우리 벙커원교회 등록 신청을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헌금을 좀 내셔야 됩니다. 예. 등록하면 헌금을 내야 되나요? 헌금을 내야지. 네. 교인의 의무인데. 예. 근데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게 왜 벙커원 교회 아닌가요? 그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걷어가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박지희 씨도 그 젊은 날에는 막 항상 뭐 귀에 꽂고 다니는 거 보면 다 그게 더 CCM이고 뭐 그랬던 얘기를 이동영 작가한테 들었어요. 한때는 이제 왜 이렇게 그 신심이 깊었습니까? 그때의 그 신앙은 사회 나오기 전까지 그랬죠. 사회 나오기 전. 사회 나오기 전까지. 왜냐면은 그래서 사회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저는 그 평화나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로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내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아니야. 파츠로 매주를 쓰는 거야라고 말하면 그거를 진짜라고 그냥 믿거든요. 네, 신앙심이 깊은 그게 되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네. 신앙심이 깊으면 뭔가 그게 목사님과 하나님이 동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말이 뭔가 법인 것 같고 목사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에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감시하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고 교인들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게 너무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평화나무가 하는 일은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가스라이팅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검사도 그런 거 아니야. 네. 그 검사가 갖고 있는 권력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본인 시키는 대로 하면 초밥 주고. 그렇죠. 피의자나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을 네. 상대로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자기 멋대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사람을 갖고 노는 거에 중독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게 또 자기를 지배하는 권력이 없으면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스로 이제 뭔가 판단을 못하게 국민의힘 되는.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 계급에 배반되는 투표를 왜 하겠습니까? 부자들을 위한 투표.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맞습니까? 심리학 이론이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왜 목사라고 그럴까요? 목사. 그 목사가 그 예전에 진주 목사 할 때 그 목사 맞습니까? 사자는 달라요. 목자는 같고. 그 목이 양치기 목자. 그렇죠. 그 목이 그 아마 양칠 목민심수 할 때 목자고. 예, 목민할 때 목자고. 사자는 스승사자를 써요. 목사는 진주 목사 할 때 목사는 시킬 사자 임금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쓴 것이고. 그렇군요. 기독교 교회의 목사는 스승사자. 스승사자. 양치기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네. 양치기 선생님. 또 재미있는 게 말이죠. 권사할 때 사도 스승사자일 것 같잖아. 일사자야 그건. 예. 또. 일사자. 그렇죠. 예. 예. 감히 네가 뭘 가르쳐 너 일이나 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권사는 네.
검사 판사도 좀 다르죠. 예. 그뭐 선비사자 쓰는데 예. 그 검사 일할 때는 일사자 쓰고 네. 일사자를 쓰는데. 네. 근데 애초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그 가톨릭 사제들은 신부라고 그랬죠. 네. 그거 좀 이상해요. 신부, 신의 아버지예요. 그 한자로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아버지, 신앙으로 뭐 신앙 종교적 관계에서의 아버지 같은 사람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가톨릭 사제들은 자기 자식을 둘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버지 대부 취급을 해도 예.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신앙적 관점에서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라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 개신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두는 이상 상속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렇죠. 상속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이상 사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예. 사욕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출발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제들에게 가해졌던 여러 가지 그때 뭐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당연히 자식을 낳아서도 안 되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대신에 이 사람을 이제 일반 신자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좀 굳이 보자면 이제 사실 좀 이름도 좀 너무 세게 붙인 것 같아 목사도. 그런데 양치기 정도의 이제 신자를 빼버렸어요. 양치기 정도 역할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목사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네. 예컨대 승려나 불교 승려나 가톨릭 신부가 갖는 이런 이른바 공직적 제약 그걸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렇지. 뭐 결혼을 못하게 뭐 무슨 그 재산 축적하는 걸 막아. 그렇죠. 뭐. 아무리 부자가 돼도 다 관계 없어요. 거의 근데 종교계의 검사죠. 예, 그런 그런 이제 천주교만 보더라도 그 성당이 그 신부께 아니에요. 다그 저기 나름대로 교구에서 이렇게 그 휘하에 두고 그렇게 해서 그 신부 소유할 수 파견하고. 없잖아요. 네. 계속 돌려서 이제 배치하고 그렇죠. 네. 이제 신부들은 임지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주임 신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는 그냥 목사다. 그냥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의 핵심은 뭐냐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제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였어요. 예.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이렇게 들 수 있고 각자가 신과 간절한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뭐 의례들을 주관해야 될 장소들이 필요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목사에게 그런 이제 책무를 준 건데 마치 목사의 말이 신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네. 신부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사를 했잖아요. 네, 연제부도 팔고 이랬으니까 이 자들이 기만이다라고 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부 제도를 이제 혁파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톨릭과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의식으로 돌아가야죠. 맞습니다. 지금의 목사는 자기가 옛날에 신부인 것처럼 면죄부까지 팔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요. 네. 신도들 역시 목사들을 옛날에 신부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것이 뭐 종교적인 문제에 있었든 아니면 일반 도덕적인 문제에 있었든 아니면 사유재산의 문제에 있었든 모든 면에서 이제 목사가 월권 마치 신인 것처럼 행사하게 되는 반종교적 행위를 네. 오히려 하게 되는 걸 이제 신도들이 방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부들이 과거에는 신과 인간의 대리자, 뭐 이렇게 영매라고 해야 되겠지. 영매 같은 매개자. 이게 매개자 역할을 했었는데 누구든 신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성경도 그렇게 해서 또 신부가 가르쳐 주는 걸로 받아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걸 없앴어. 없는데 도리어 목사가 또 그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지가 또 그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진 권력을 다시 복원시키는 마치 검사와 같은 존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 아니 보십시오. 아니 교회를 세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 근데 이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세습
또 문제지만 예. 제가 판매도 하더라고요. 예? 판매. 교회 판매. 아, 그렇죠. 그게 좀 있습니다. 예. 교회를 파는 거, 일단, 우리 저 거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목 좋은 데는 권리금 받잖아. 신도수 몇 명 해가지고 권리금을 받아. 교회를 팔 때 목사가. 야, 얘는 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창조 경제. 신도들한테 헌금 받고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크게 지어놓고 나서는 건물만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신도수까지 포함해서 교회로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그 진짜 머리수대로 100만 원 해가지고 파는 목사도 있어요. 박지희 씨, 네. 그 벙커원 교회 사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여러분 저 그렇게 농담입니다. 되면은 예. 이제 목사님하고 그 파는 분한테 가서 네. 내 목 50만 원이라도 달라. 아니면 아. 내가 교회에서 성도에서 빠지겠다. 아, 그렇지. 아, 나는 빼라. 딜을 해야죠. 네. 아니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교회가 엄청난 이권 공동체인 거 아세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 정수기 정수기가 아니라 이제 왜 그 큰 물통 뭐라고 하지? 그 생수를 파는 분도 이 교회 집사고 심지어 그 생수기 옆에 그 왜 종이컵 있잖아요. 빼쪽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그걸 담당하니까 교회 전체가 다 이제 일종의 어떤 이권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사회가 네. 하나의 그러니까 이 신앙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몰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일 때 이제 교회들 이제 그 모임 금지 때문에 이제 주일에 문 닫아야 되는 교회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좀 굉장히 힘들어했던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교회 주변에 김밥집, 그렇지. 커피숍, 네. 이 다 신자들이 가는 거거든. 그럼. 근데 누가 이제 그런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디다가 학원을 냈어요. 네. 학원을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학원을 내자마자 뭐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학생들 몇 명을 보내주겠다. 근데 안 다니면 네. 여기 다니는 학생들 빼겠다. 못 다니게 하겠다. 조폭. 조폭이죠. 네. 자기가 정말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저 교회를 적대시하고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이제 그럴 수는 차마 없어서 네. 그냥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내겠다. 애들 가르치는 성적 향상으로 승부를 내겠다고 해서 버텨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많은 사람들을 좀 모으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요. 실제로 뭐 굉장히 무서웠겠죠. 우리가 이제 학원을 새로 냈는데 우리 교회 신도가 몇 명인데 자녀들 몇십 명 정도는 우리가 왔다 갔다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부드럽게 신심 깊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도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공포들이 한편에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부터 사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교회가 이른바 세속적인 영업들에 개입하고 단지 정치 개입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이런 이제 돈 되는 일들에 교회가 개입하면서 마치 신도 늘리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요구가 들어오게 뻔해서 얘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요구는 뭐냐면 학원 학생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다음에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독교계 스스로가 좀 이 문제가 정말 당연한 권리인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것이 마치 이제 종교의 자유에 입각해서 기독교 뭐 그분들은 이제 신심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뭐 나쁜 일이야? 학원에 가서 그 권유하면서 권유하는 그 마당에 학생 보내주겠다고 좀 얘기해 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 우리 사회가 잘못과 잘못이 아닌 것 관행과 위법 사이의 경계들이 워낙 흐릿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런 문제를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집에 김밥집 개업하면 교회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네. 우리 신자들 여기 자주 올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이 한마디 하는 거 자체가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사실은 뭐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써놓고 있는 분들의 그 마음에서 보자면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나오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자주 올 겁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 상조 시스템, 상부 시스템도 있지만 상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의 상조. 뭐 아니 한자는 같네요. 보니까 그 김 집사 아들이 결혼했을 때 5만 원 썼단 말이야. 그럼 내 딸 결혼할 때는 또 회수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고. 아우 무시 못해요 그거.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가 하나의 이권 공동체화 돼 버리면은 아유 정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남아요. 네. 이제 최근 한 20년 사이에 유럽 이제 기독교 개신교의 이제 중심이었던 유럽이나 미국 쪽, 미국은 훨씬 덜한데 네. 유럽의 개신교가 급속히 힘을 잃고 있어요. 요즘 유럽 교회들은 예식장 대여 말고는 겨우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교회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한 10여 년쯤 전에 제가 외국인 학생들, 유럽에서 온 학생들 주로 좀 그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개신교 신자가 있는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한 20명 되는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한테 그냥 민속이래요. 기독교 문화는 그냥 민속일 뿐이고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유럽 사회가 복지 국가가 되면서 사실은 교회가 담당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기능이 복지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예. 상조라고 하지만 예. 이제 죽은 사람 묻어주는 일, 저 죽은 사람 장례식에 도와주는 일,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이런 걸 다 교회들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런 것들로 이제 하나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게 단지 이권 공동체가 아니라 신도들끼리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럽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근데 복지 국가가 되면서 복지 시스템이 확충되면서 이 일들을 교회가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 국가라고 하는 국가 체제는 교회가 하는 일들을 빼앗는 그런 국가예요. 그 교회의 교회가 사회에 미쳤던 긍정적인 역할들을 국가가 뺏어요. 사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한국 교회 핵심들. 그래서 복지 국가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네. 복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잘 사는 사람 계속 잘 살게 해줘라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와서 지금 이제 이게 과연 이권의 문제냐 해석하기 굉장히 달라요. 교회 이 차원에서 보자면 이건 복지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인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준 네트워크를 딴 사람들한테 배타적이면 그건 좀 배타적이면서 어차피 뭐 억울하면 우리 교회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예. 빗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네. 되지만 이제 이건 하나의 유럽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왔던 거거든요. 네. 이슬람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면서 그렇지. 같은 종교인들끼리는 하나의 예. 이른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호 이제 상부상조 공동체를 만들어왔던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종교 국가가 돼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복지가 확대되면 이제 그럼 교회는 뭘로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복지국가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지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오늘날에는 뭐 어려우면 장례 서비스 국가에다가 신청하고 뭐 국가에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영국인가는 이제 장례식장이 공영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장례식조차도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안 해요. 교회나 종교 시설을 힘을 빌지 않고 네. 국가가 장례식을 공공으로 이렇게 이제 담당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 버리면 교회는 이제 복지를 빼놓고 교회가 남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이제 교회 신앙의 정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을 빼놓고 달리 말하면 돈 아니면 뭐 이권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제 물질적 시혜 이런 걸 다 빼놓고 순수하게 교회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끌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영혼의 안식이겠죠. 네. 정말 영적이고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진짜 좀 교회의 생존의 문제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떠나서 이게 세계사적 추세거든요. 국가 복지가 확장되면 확대될수록 종교의 역할은 줄어들어요. 최근에 이제 현상을 보더라도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들에서는 종교가 힘이 세요. 근데 복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교 어떤 종교든 이게 가톨릭이든 네. 뭐 기독교든 간에 점점 이제 교세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한국 교회가 정말 이제 그 고심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누려왔던 이른바 경제적 이권, 경제적 네. 기득권들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건 못 지킨다. 그건 역사의 순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교회가 경제적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좀 모순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늘 그렇죠. 뭐 음. 늘 그래요. 사실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찰 문화재 관람 징수에 네네네. 대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한마디 그게 했다가 돈이죠. 근데 엄청 그럼 종교단체가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걸 합리화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우리 좋은 일에 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무료로 식사 제공하고 네. 정말 이제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일을 국가가 하게 된다면 교회는 뭘 할 거냐. 그렇게 돈을 걷어서 자기 정당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럼 적은 돈을 받고 정말 이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복지니 뭐 왕이 복지라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놓은 11조 관습을 지금까지 그게 마치 철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바꿔야 돼요. 네. 그런 이제 생각들 앞으로 이제 정말 교회의 본질,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에 가까운 일들을 해야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격가지 사업들은 하나하나 없어질 거다. 네. 그건 뭐 추세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종교 뭐 교회를 포함해서 종교인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줬다면 사실 국가와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부족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그거는 이제 둘 다죠. 사실은 이제 국가가 돈을 걷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감시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종교인들이 돈을 걷어서 자기가 좋은 일에 쓴다고 쓰는 것에 네. 대해서 신도들이 국민적 자격과 같은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는가. 저 예산의 그러니까 돈의 징수와 집행에 대해서 신자들이 그거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가. 뭐 큰 교회는 그런 것 좀 감시하는 만들려고는 경우도 있고, 했지만 그렇죠. 그게 안 되죠. 다 이제 왜냐하면 같은 그룹이니까. 네. 뭐 장로들이 목사하고 뭐 장로가 목사를 토빙하기도 하고 장로회에서 뭐 다 하지만 아유, 요즘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목사 후보들, 담임 목사로 청빙할 사람들을 매주 강단에 세워서 오디션을 보는 거야. 아, 뭐 슈퍼스타 K예요? 그런 식이지 뭐. 그래서 설교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건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민주적 절차 같지만은 그 목사는 그 후보는 좀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좀 그 장로회의 조직 원리는. 근데 뭐 아들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렇습니다마는. 네. 공화제의 조직 원리에 흡사해서 네. 처음에 이제 종교 개혁 때는 그것이 진보적이다, 훨씬 더 민주적이다라는 평을 받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가족화돼 버리고 하면서 많은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종교 재단이 종교 단체들, 교회들이 잘못해서 국가가 이제 그걸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좀 투명성의 문제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신뢰를 입장에서 주지 못한 건가? 그렇죠. 국민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따져요. 국가가 돈을 줘도 근데 교회 가서 그렇게 못 따지죠. 그렇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제 교회 복지가 확대되면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의 선한 일, 사회에 미치는 선한 일의 영향 지금까지 그렇게 그 관념화 해왔던 그런 일들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지금 게시판은 완전히 지금 관심 받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검찰 지금 수사건 때문에 이 저 민주당에서 합의해 준 것과 관련해서 진짜 뭐 너무 격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아니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참 현실입니다.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언론들이 막 쥐고 흔들고 그러면은 심지어 같은 편 안에서도 딴소리하고 이래버리면은 위축감을 느끼죠. 180석이 많은 의석이어도 이렇게 뭐 극소수 아니겠어요? 소수가 흔드는데도. 그리고 또 이 국면에서 자꾸 저쪽 편,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 편에 서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양심적 소수인 양 행세하는
이런 이들도 많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 보이네요. 지금 네. 이렇게 보이면 네. 사실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이걸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거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은. 게다가 또 그 양반이 국민의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렇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이제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지금, 그 뉴스 기사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황교익 그 교수 팩북에서는 지금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법안 조정을 논의하는 그런 모양을 좀 잡아서 이거를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해서 요거를 이제 뭐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단독 처리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그러니까 있다. 뭐 예, 이런 뭐 어떤 얘기를 상황을 좀 하신 것 지켜봐야 같은데.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저 그렇게 완전히 그 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사회 안 보겠다. 이래 버리면은 또 그것도 답이 없는 그렇게까지 건데.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그건 사람이야. 그건 근데 이렇게 모르죠. 서두르는 이유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래 4월 23일에 미국 가기로 했잖아. 네. 미국을 그 가지 왜 안 나라 가지?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저 여행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빨리 하기라고 미국 여행 가려고. 저야 이제 그분을 모르니까 네.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녹록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박병석 의장이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다. 네. 기사 올라오고 저희가 있는데. 잠시 후 또 3시에 그 김기만 전 한국방송 광고공사 사장, 그 언론인 출신이고 네. 민주당 사장 빠삭하신 분입니다. 이 저널리스트 모시고 박병석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상히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요. 저희가 오늘 우리 전우용 교수님 모시고 이 교회의 선거 개입 또 그 기저에 있는 또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 그러면서 또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이익 공동체화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상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참 그 정치에 그 열의를 갖고 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이 기대가 많으셔서 이렇게 또 아니, 실망하시는 근데 것도 사실 많으신 것 같고. 서울시장 경선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뤄낸 거잖아요. 네. 전체 경선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렇게 약체가 된 것에 너무 좀 안타까워하시고 뭐 탈당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보여요. 에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탈당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박이 좋아하죠. 수박이 좋아해요. 또 지금 수박들이 나가라고 하는 것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 왜 나가기는. 예.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함께 나눠봤는데, 시민들의 또 관심사기도 하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석열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그죠?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 대선.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해보는데 지금 이제 평화나무에서 하고 있는 이 캠페인도 그런 거라고 좀 보는데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투표 결과로 나온 거니까.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개신교 내에서는 이런 생각을 제가 왜 목사일까요라고 여쭤본 게 이거였어요. 네. 개톨릭의 신부는 사람보다 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해서 사람의 속성을 사람의 보편적 욕망을 제거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안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말고는 신에 더 가까운 존재예요. 근데 네. 목사는 신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하는 사람이다. 그죠? 사람 중에 하나다. 똑같은 네. 사람이다. 목사를 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많은 것들을 정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사실은 신도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 저 목사 싫어하셔서 나와버리면 안 바뀌어요. 그 교회는 망할 수는 있어도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죠. 네. 신도가 바뀌면 이제 목사가 바뀌게 되겠죠. 근데 목사를 신처럼 취급하는 신도가 있는 한 한국 교회는 안 바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우리가 무엇이 헌법적 권리인가? 우리가 시민이 개돼지처럼 저거 도살장으로 보내 아니면 저거는 그냥 여기서 며칠 더 놔둬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한국 사회는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지금 아무것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 앞에 놓인 이제 과제가 결코 녹록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의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 예.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른바 이제 정치 경제 변동, 경제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뭐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해 안에 몇 차례 더 올리겠다, 한두 차례 더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놨던 사람들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어내야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겪을 것이냐. 저는 이제 제 비법을 말씀드리면. 이보다 심한 시절에 대해서 알고 있다. 겪어본 적이 있고, 예. 우리가 무슨 뭐 일제 시대도 살았고, 네. 이승만 시대도 겪었고, 박정희 18년 동안 대통령을 박정희 외우면서 살았는데, 뭐 이거 5년 못 견디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죠. 다만 그래도 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5년 동안 심각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상처를 적게 받는 방법이 검찰 개혁이에요. 맞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최소한도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도저히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헌법 가치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검찰이 해왔었는데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개혁을 못했던 것이 마침 개혁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앞으로 절호의 몇십 년 동안 기회입니다. 못한다. 지금 같은 170석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서 이제 검찰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안 온다. 이것을 알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의 사리 사욕이 아니라 본인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다들 좀 실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다들 낙담하고 뭐 네, 그냥 이제는 뭐 포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가장 박수 칠 것들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내 수박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대선 이후에 저는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린 역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많은 것들을 또 지지자들이 바꿔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뭐 한보 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반보라도 나갔다는 것에 우리가 기운을 내서 또 나머지 반보를 걸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 같이 힘을 내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에 특히 목사들의 그런 가스라이팅에 너무나 무차별하게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다면 우리 벙커원 교회로 좀 안내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평화나무가 하는 일들도 더 좋은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원 계좌에 그래도 꽤 많이 차고 있습니다. 예, 179-910041-3960 하나은행입니다. 이런 분의 글이 또 있습니다. 부산 사람님, 교수님 5년이 될지 수박들과 짜고 내각제 개헌해서 10년, 20년의 암흑의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예. 아무리 언론이 사악해도 정치가 사악해도 검찰이 사악해도 국민이 똑똑한데 그렇게 밀어붙일 그들은 그런 감동을 자아낼 포인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청와대 옮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하고 이런 거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은 생각. 불안함은 들어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게 더 좀 단단하게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이 가능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또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2시군요. 2시에 우리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박병석은 누구인가, 이낙연은 누구인가,
한덕수는 누구인가 소상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욕 특집인가요?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우리 이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네. 김기만 전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전우영 교수님, 박지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